충격적인 발표 한 줄에 중국 경제학계가 술렁였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발표한 미래 주도국 순위, 그곳에서 한국이 중국을 앞질렀다는 충격적인 결과, 중국 최고의 석학들조차 당황했고 그중 한 여성 경제학자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작은 나라 한국이 거대한 중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니.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순위 경쟁이 아닙니다. 20년 전 한국에서 치욕을 당한 한 여성 학자가 복수심을 품고 다시 그 땅을 밟으며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린자오잉입니다. 중국 국가개혁개방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20년째 일하고 있어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출신이죠. 아시아 경제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살아왔는데 그날 다보스에서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5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저는 늘 그랬듯 당당하게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발표자가 미래 주도국 순위를 공개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4위, 중국 6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속으로 중얼거렸죠. 손가락으로 자료를 다시 짚어봤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주변 참석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중국을 앞섰네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젊은 남자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일부 국가들이 제안한 전통적 구조조정과 달리 한국은 혁신 기반의 자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기술 혁신이 핵심이었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997년 그때가 떠올랐거든요. 저는 중국 정부 특사로 서울에 갔었어요. 한국 정부의 중국식 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했죠. 한국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린 박사님의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공손한 말투였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그 후 회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났죠.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보도했거든요. 중국식 개입은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제 이름은 직접 거론되지 않았지만 누구를 지칭하는지 뻔했죠. 베이징으로 돌아간 저는 동료들의 미묘한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국 출장 어떠셨어요? 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곤란했어요. 그런 한국이 지금 중국을 앞선다고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 독일 경제학자가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반도체만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또 한국에게 당했다. 이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제 얼굴이 보였어요. 립스틱이 번져 있었죠. 20년 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기자들이 이번 방한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말이죠. 호텔 방으로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다고? 절대 인정할 수 없어.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가슴속을 뒤흔들었습니다. 다음날 베이징행 비행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내식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죠. 승무원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논문으로 반박하겠어. 한국의 허상을 세상에 폭로하겠어. 맞습니다. 더 격렬하고 감정적으로 만들어 보겠어요. 베이징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딸 린루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3살인 린루이는 한국 화장품 수입업을 하고 있죠. 제가 늘 못마땅해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엄마, 다보스에서 또 한국 때문에 화났어요? 린루이가 비꼬듯 말했어요. 저는 가방을 던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순위를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발표가 있었어. 린루이가 박수를 쳤어요. 와, 드디어 세상이 정신을 차렸네요. 그 말에 제 혈압이 확 올랐습니다. 뭐라고? 엄마, 아직도 1997년에 살고 있어요? 지금이 2025년이에요. 린루이가 소리쳤습니다. 제 사업 보세요.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지 알아요? 한 달에 제가 버는 돈이 엄마 월급보다 많아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뭐,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너는 그냥 물건이나 팔고 앉아있는데 물건이나 판다고요? 린루이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엄마, 한국
중국 기업들이 우리를 얼마나 앞서는지 정말 몰라요? 삼성 반도체, LG 배터리, 현대 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세계 1위인데도 아직 모르세요? 그때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제 제자 류지아밍이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된 채로 들어왔어요. 선생님, 다보스 발표 봤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저는 그가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한국이 중국보다 높을 수 있어? 그런데 류지아밍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충격적이라는 건 한국이 겨우 4위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3위도 가능했을 텐데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너마저? 류지아밍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한국이 28%예요. 중국은 7%고요. 배터리 시장은 어때요? 한국 세계 회사가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해요. 린누이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K-팝은 어때요? 방탄소년단 한 팀이 한국에 가져다주는 경제 효과가 몇 조 원인지 알아요?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그런 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진짜 경제력과는 다르다고 류지아밍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한국을 무시한 게 선생님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학자라면 편견을 버리셔야 해요. 편견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20년간 경제학을 연구해온 전문가야. 린누이가 비웃었습니다. 20년간 틀린 연구를 해온 거죠. 엄마는 자존심 때문에 눈을 감고 있었어요. 현실을 보기 싫어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닥쳐, 너희들이 뭘 안다고 컵을 집어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류지아밍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논문을 써보세요. 한국 경제가 허상이라는 걸 증명해 보시라고요. 단,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요. 당연히 쓸 거야. 이 모든 허상을 낱낱이 파헤쳐서 세계에 알리겠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류지아밍이 도발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직접 한국에 가보시는 건 어때요? 책상 앞에서만 연구하지 말고 현장을 보시라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 한국에 가라고? 린누이가 박장대소했습니다. 역시 무서운 거네요. 진실을 마주하기가 겁나는 거죠? 20년 전 그 굴욕이 또 떠오르나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류지아밍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럼 가세요. 아니면 평생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한국도 모르는 아시아 경제 전문가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딸과 제자마저 저를 조롱했어요. 20년간 쌓아온 권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정말 내가 틀렸을까?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빨간 눈으로 연구소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단단히 먹었어요. 한국의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국제저널에 논문을 발표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 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어요. 하지만 첫 줄부터 막혔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이 허상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정작 자료를 찾아보니 제 생각과 다른 수치들만 나왔어요.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 5천 달러가 넘었습니다. 기술혁신 지수는 세계 5위였어요. 이상하네. 이 수치들이 다 부풀려진 건 아닐까? 혼자 중얼거렸죠. 그때 연구소 소장인 장회의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린 박사,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며 돌아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다음 달 서울에서 아시아 경제 포럼이 열려요. 우리 연구소에서 대표로 발표할 사람이 필요한데 린 박사가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장회의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서울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하필 저를요? 다보스에서 한국 관련 이슈가 나왔잖아요. 아시아 경제 전문가인 린 박사가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발표하는 게 좋겠어요. 장회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소장님, 다른 사람은 안 될까요? 제가 요즘 중요한 논문을 쓰고 있어서. 무슨 논문인데요? 장회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한국 경제에 대한 분석 논문이에요. 장회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그럼 더 완벽하잖아요. 직접 현지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포럼에서 발표도 하고 일석이조네요. 제가 당황하는 사이 장회의가 계속 말했어요. 린 박사, 이번 기회에 한국을 제대로 분석해보세요. 중국 정부에서도 한국의 급성장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반박하려 했지만 장회의가 손을 들었습니다. 결정사항이에요. 항공편은 제가 예약해드릴게요. 일주일 일정으로 충분하죠? 장회의가 나간 후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서울에 가야 한다니요. 그 굴욕의 땅에 다시 발을 디뎌야 한다니요. 손이 부들부들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점심시간에 류지아밍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류지아밍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울 출장을 가게 됐어. 류지아밍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드디어 현장을 보러 가시는군요. 잘 됐네요. 잘 되긴 뭐가 잘 됐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억지로 가는 거야. 선생님, 이번 기회에 편견을 버리세요. 류지아밍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20년 전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아니면 틀린 주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틀린 주장이라니. 선생님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한국이 허상이라면 그때 논문을 쓰시면 되잖아요. 류지아밍의 말이 일리가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자 린루이가 신나는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서울 간다는 소식 들었어요. 너무 좋겠다. 좋을 게 뭐가 있어? 저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현실을 볼 수 있잖아요. 린루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명동이랑 강남 꼭 가보세요. 그리고 삼성이나 LG 본사도 구경하시고요.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가야 해? 엄마 논문 때문이잖아요. 제대로 된 근거를 수집하려면 직접 봐야죠. 린루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밟게 될 한국 땅. 그때의 굴욕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내가 한국의 허상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올 거야. 이렇게 다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거든요. 하지만 공항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마지막으로 왔던 1997년의 김포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공항이야? 혼잣말이 나왔어요. 거대한 면세점들, 최첨단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20년 전 기억 속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는 순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전동차, 모든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어요. 중국어까지. 제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 도시가 정말 서울이라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커다란 전광판들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중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관광이세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 기사가 웃었습니다. 요즘 중국 손님들 많아서 중국어 배웠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제 눈은 계속 바쁘게 움직였어요. 길거리 곳곳에 거대한 화면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로가 깨끗했어요. 20년 전 기억 속의 서울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포럼 담당자에게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린자오잉입니다. 서울에 잘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린 박사님 어떠세요? 서울이? 담당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좋네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시겠어요. 20년 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내일 오전에 삼성 연구소 견학 일정이 있는데 괜찮으시죠?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조사차 나온 거니까 대중교통도 경험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대는데 스마트폰으로도 결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야?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을 개찰구에 대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스마트폰 결제를요. 지하철 안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어요. 다음 역까지 몇 분 몇 초, 막차 시간, 환승 정보까지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지하철 벽면 광고들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삼성 반도체, LG 배터리, 현대 자동차, 모든 광고가 세계 1위. 글로벌 리더라는 문구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세계 1위인가? 의심스러웠지만 뭔가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제 충격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마자 보인 풍경에 제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삼성, LG, 현대 등의 거대한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 커피숍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키오스크로 주문하더라고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선택이 가능했어요. 결제도 현금, 카드, 스마트폰 모든 게 됐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사람들의 옷차림도 세련되고 자동차들도 최신형이고
무엇보다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류지아밍에게 전화했어요. 지아밍아, 서울이 좀 다르긴 하네. 어떻게 다른데요? 류지아밍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생각보다 발전했어. 하지만 겉모습일 뿐이야.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선생님, 내일 삼성 견학 가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류지아밍이 말했어요. 기업 하나 구경하는 게 뭐가 대단해?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솟고 있었어요. 아니야,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 오전, 포럼 담당자가 호텔로 저를 마중 나왔어요. 림 박사님, 오늘 삼성 연구개발센터 견학 어떠실까요? 한국 기술력의 실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허점을 찾을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습니다. 철저히 분석해보죠. 삼성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압도당했어요. 수원 일대를 뒤덮은 거대한 단지. 끝없이 이어진 연구동들. 이게 정말 하나의 기업 규모인가? 베이징의 어떤 정부 기관보다 컸어요. 발표장에 들어가니 각국에서 온 경제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당당히 앉았어요. 오늘은 제대로 된 질문을 해서 한국 기술의 실체를 파헤쳐보자. 삼성 연구소장이 나와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삼성은 10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나노 공정을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저는 곧바로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3나노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마케팅용 네이밍 아닌가요? 진짜 3나노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구소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3나노는 상용명이고 실제로는 게이트 피치가 48나노미터 정도죠. 하지만 트랜지스터 밀도와 성능은 확실히 이전 세대를 압도합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TSMC도 같은 3나노 를 만든다고 하던데 삼성이 특별히 앞선 게 뭔가요? TSMC의 3나노는 파인팩 구조고 저희는 GAA 구조입니다. 전력 효율성에서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연구소장이 기술적으로 설명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세부 기술까지는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술적 우위가 실제 시장에서는 의미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더 중요하죠. 그때 연구소장이 화면을 바꿨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죠.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률입니다. 삼성이 35%, 중국 최대 업체인 YMTC가 마이너스 15%입니다. 제 얼굴이 굳었어요. 마이너스 15%라는 건 적자라는 뜻이었거든요. 옆에 앉은 독일 경제학자가 끼어들었어요. 놀랍네요. 그럼 중국 업체들은 돈을 잃으면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자체 기술력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이 덧붙였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미국에서 온 애널리스트가 질문했습니다. 림 박사님, 중국 경제 전문가시니까 물어보는데 중국 정부가 반도체에 쏟아붓는 보조금이 연간 얼마나 되나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정확한 수치는 대략 500억 달러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애널리스트가 계속 물었어요.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그러자 연구소장이 말했어요. 흥미로운 건 그 500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아직 10나노 공정도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면 삼성은 정부 지원 없이 3나노까지 왔고요. 일본에서 온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 격차가 최소 5년 이상 벌어져 있죠.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축적된 노하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영국 경제학자가 저에게 직접 물었어요. 림 박사님, 그럼 중국은 언제쯤 삼성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목이 막혔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건 여러 변수가 있어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 경제학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전망이 있으실 텐데요. 제 손이 떨렸어요. 발표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더 자료를 분석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소장이 정중하게 끼어들었어요. 림 박사님께서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시니까 비교 분석 자료도 함께 드리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제안이었지만 사실상 당신이 모르는 게 많으니 공부할 자료를 주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렇게 당할 줄 몰랐어. 20년간 쌓아온 권위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니 몇 명의 참석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전문가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아무래도 실무진이 아니라 이론 쪽 사람인가 봐. 제 귀가 따가웠어요. 하지만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였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했어요. 삼성 견학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베이징에 있는 린루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서울 구경 재미있죠? 린루이의 목소리가 신났어요. 저는 피곤함을 감추며 말했어요. 그냥 그래. 별거 없어. 정말요? 그럼 명동은 가봤어요? 거기 정말 대단하거든요. 린루이가 물었어요. 명동? 거기가 뭐가 대단해?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발 편견 좀 버리세요. 명동 가서 직접 보시라고요. 특히 화장품 매장들 말이에요. 린루이가 답답해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명동에 갔어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 전체가 사람들로 북적였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뒤섞여 들렸어요. 이게 다 관광객이야? 혼잣말이 나왔어요. 한 화장품 매장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는데 대부분 중국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어요. 언니, 이거 진짜 한국에서만 파는 거야? 앞에 선 중국 여성이 물었어요. 응. 중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 사가는 거지. 뒤에 선 여성이 답했습니다. 와, 그럼 이걸 중국에서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첫 번째 여성이 또 물었어요. 여기 가격의 2배는 받을 수 있어. 그것도 금방 품절돼. 두 번째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이렇게 선호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 쇼핑백 가게에서 나온 중국 관광객을 봤어요. 손에 들고 있는 쇼핑백이 10개가 넘었습니다. 저 사람 뭘 저렇게 많이 샀지? 지나가던 한국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저분들이 뭘 그렇게 많이 사가세요? 화장품이요. 중국 분들이 정말 많이 사가세요. 특히 한국 브랜드는 인기가 엄청나거든요. 직원이 친절하게 답했어요. 그렇게 인기가 많나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네.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요. 중국에서 정품 구하기도 어렵고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사려고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젊은 여성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이번에 케이팝 콘서트 티켓 구했어? 응. 겨우 구했어. 중국에서 온 팬들 때문에 경쟁이 엄청나더라.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린누이였습니다. 엄마, 명동 어떠세요? 사람이 정말 많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럴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 제품 사러 오거든요. 엄마, 이제 좀 인정하세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다고요. 린누이가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겉모습만 화려할 뿐이야. 엄마 린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건 산업이에요. 하나의 거대한 경제 흐름이고요. 그런데 엄마는 20년 전 상처 때문에 현실을 보려 하지 않아요. 상처라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아요, 상처예요. 엄마는 한국에게 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발전하는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린누이가 따져 물었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너마저 엄마를 비난하는 거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예요. 린누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엄마가 계속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말로 학계에서 고립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거리를 봤어요. 활기찬 명동, 세련된 상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정말 이 나라가 20년 전 그 한국이 맞나?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영어로 물었어요. 실례합니다. 어디서 한국 전통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지나가던 한국 청년이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정말 내가 틀렸을까? 한국이 정말 이렇게 변했을까?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을 맞으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삼성에서 느꼈던 그 당황스러움이 계속 되살아났거든요. 정말 내가 모르는 게 그렇게 많았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평소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들었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5년 전 중국의 기준 같다는 그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어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노트북을 켰어요. 평소라면 중국 뉴스부터 확인했을 텐데
이상하게 한국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쳐봤어요. 나온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일까? 의심스러워서 다른 자료도 찾아봤는데 비슷한 수치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더 충격적인 건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었습니다. 125억 달러. 제 눈을 의심했어요. K-팝이나 드라마 같은 게 이렇게 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니. 베이징에 있는 동료 왕밍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왕 박사, 혹시 깨어 있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네, 림 박사. 무슨 일이세요? 한국 경제 지표들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본 자료가 맞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오늘 본 수치들을 보냈어요. 왕민이 답했어요. 아, 이 자료들 맞아요. 사실 작년부터 우리 연구소에서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작년부터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서요.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는 정말 대단해요. 왕민이 설명했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동료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제가 너무 뒤떨어져 있었나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왕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림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좀 편견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편견이라니. 1997년 일 때문인 것 같다고 다들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직접 말씀드리지는 못했죠. 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들. 늦은 시간에도 활기찬 도시의 모습. 내가 무시했던 이 도시가 정말 대단한 곳이었구나. 문득 1997년 그때가 떠올랐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중국의 제안을 거절했던 그 순간, 그때 느꼈던 굴욕감이 제 시야를 가렸던 거였어요. 내가 바보였구나.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20년간 감정에 휘둘려서 객관적인 판단을 못했던 거죠. 제가 쓰던 논문 파일을 열었어요. 한국의 허상이라는 제목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허상은 한국이 아니라 제 편견이었어요. 파일을 삭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몇 개월간 공들인 작업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지웠습니다. 틀린 전제로 쓴 논문은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새벽 4시 저는 딸 린루이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어요. 루이야, 엄마가 틀렸었어. 많이.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포럼에서 발표를 해야 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발표장에 들어서자 각국 경제학자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며칠 전 삼성에서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마이크 앞에 서자 긴장됐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국가개혁개방연구소의 린자 오잉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서울 방문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 경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됐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안정됐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저는 중국 정부 특사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중국의 지원을 거절했을 때 저는 그들이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청중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틀린 건 저였습니다. 한국은 자체적인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오히려 더 강한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제 가슴이 뛰었지만 계속 말했어요. 이번 며칠간 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 혁신, 문화 창조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역동성. 이 모든 게 진짜였어요. 한 독일 경제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림 박사님, 그럼 기존 입장을 완전히 바꾸시는 건가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학자라면 틀렸을 때 인정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미국에서 온 교수가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실 계획인가요?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서 중국이 배울 점들을 찾고 싶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학습의 관점에서요. 제가 답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정말 솔직하시네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딸 린루이에게 전화했어요. 루이야, 나 이제 베이징으로 가고 있어. 엄마 어떠셨어요? 마지막 발표는? 린루이가 궁금해했어요. 공개적으로 인정했어. 내가 틀렸다고.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와.
엄마 대단하세요. 린루이가 신나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루이야, 미안해. 내 사업을 무시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린루이가 따뜻하게 말해줬어요. 베이징에 도착해서 연구소로 바로 갔어요. 류지아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류지아밍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지아밍아, 고마워. 내가 말한 대로였어.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하실 건가요? 류지아밍이 물었어요.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거야. 한국의 성공 모델을 분석해서 중국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어. 제가 답했어요. 류지아밍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집에서 거울을 봤어요. 일주일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더 편안해 보였고 뭔가 홀가분해 보였어요. 이제 진짜 학자가 된 것 같아. 혼잣말이 나왔어요. 편견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국제경제저널에서 제 서울 발표 내용이 기사로 나왔어요. 중국 경제학자 한국경제 재평가 선언이라는 제목이었죠. 동료들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떤 이는 용기 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너무 급작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딸 린루이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진짜 존경해요. 그 메시지를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20년간 유지했던 고집을 버린 대신 딸의 진짜 존경을 얻은 거였어요. 새로운 논문 제목을 정했어요. 한국 경제 성장의 성공 요인과 중국의 시사점. 이번에는 편견 없이 겸손하게 배우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52살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20년 전 한국에서 상처받은 중국의 석학 린자오잉 박사는 다시 한국 땅을 밟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건 한국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였다는 걸요. 기술도 문화도 사람도 한국은 이미 앞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인정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시작이기도 하죠. 한국이 이룬 성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더 큰 변화 그 중심엔 늘 여러분이 있습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